2015년 7월 14일 오후 2시 43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일리 마을회관에서 119 신고가 접수됩니다.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숨을 못 쉬고 거품을 토하고 있다는 신고였죠. 신고를 한 사람은 80대 여성으로 이 마을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곧바로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을회관 내부에는 할머니 6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그중 몇 명은 거품을 토하며 의식을 잃었고 밖으로 기어나온 한 명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오후 2시 30분경. 마을회관에는 총 7명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들은 전날 마을 잔치에서 마시다 남은 사이다를 함께 나눠 마셨죠. 하지만 사이다를 마신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명이 갑자기 어지럽다며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또 한 명은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1명, 2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6분은 모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119에 신고했던 할머니는 경찰에게 최초 목격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할머니, 신고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다들 사이다를 마셨고 마시고 나서 바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도착한 피해자 중 2명은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한 분은 김천의료원, 한 분은 김천제일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7월 15일과 18일에 2분 모두 끝내 숨을 거뒀죠. 이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 사이다 페트병에서 고독성 살충제 메소밀이 검출됐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농사용으로 사용되는 강한 독성 물질이었죠. 경찰은 즉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범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건 당일 마을회관에 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7명 중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단 1명, 당시 82세였던 박할머니. 그럼 박할머니가 범인일까요? 경찰은 박할머니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 첫 번째, 사건 당일의 행동이 수상했다. 사건 당일이었던 7월 14일, 박할머니는 평소 전혀 가지 않던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피해자 A씨가 마을회관에 갈지 직접 확인한 뒤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다. 피해자 6명은 모두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졌지만 유일하게 박할머니만 마시지 않았죠. 세 번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사이다 페트병은 바카스 병뚜껑으로 닫혀 있었다. 근데 박할머니 집 풀숲에서 뚜껑 없는 바카스병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카스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됐어요. 게다가 바카스병의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박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9개의 바카스병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40세대에서는 동일한 바카스병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즉, 이 바카스병은 박할머니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네 번째, 박할머니의 옷과 소지품에서 살충제가 검출됐다. 사건 당일 박할머니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에서 메소밀이 검출됐어요. 그리고 박할머니가 타고 다니던 전동차, 집에서만 사용하던 지팡이, 바카스병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죠. 이건 단순히 피해자들을 돕다가 묻은 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직접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다섯 번째, 신고 태도가 이상했다. 사건 당시 할머니들이 거품을 토하면서 쓰러졌는데도 박할머니는 119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후 최초 신고자인 다른 할머니가 119에 신고한 후에도 박할머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심지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피해자들이 실내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 이장에게 했던 말이 이상했다. 119가 도착하기 전 마을 이장이 현장에 왔을 때 박할머니는 사이다를 마셔서 이렇게 됐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사이다가 원인인지 몰랐죠. 마을 이장에게 했던 말은 마치 할머니들이 쓰러진 이유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경찰은 2015년 7월 17일 오전 10시
박할머니를 긴급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 하지만 사건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죠. 경찰이 제시한 건 모두 정황 증거였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2015년 12월 11일 시작된 첫 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박 씨는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사이다에 살충제를 타고 피해자들이 마시는 걸 지켜봤다. 하지만 본인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박할머니 측에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요.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없는 80대 노인이 이웃을 해칠 이유가 있을까요? 2015년 8월 24일 박할머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 7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인데요. 배심원들이 재판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형량을 논의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재판에서 박할머니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주요 쟁점은 4가지였어요. 피해자들이 쓰러졌는데 왜 119에 신고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박할머니는 자고 있는 줄 알았고 입에서 거품이 나길래 닦아줬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그중 한 명은 밖으로 기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상황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바카스병에 대해서 박할머니는 누군가 내 집에 살충제를 몰래 가져다 놓은 거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동일한 바카스병들이 박할머니 집에서 발견됐고 다른 집에서는 바카스병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박할머니가 입고 있던 상의, 하의, 전동차 손잡이, 지팡이에서 검출된 농약에 대해서 박할머니는 쓰러진 피해자들을 도와주다가 묻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감식한 결과 바지 주머니 안쪽 등 농약이 묻을 수 없는 부위에서도 검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이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몰랐던 사고 원인을 박할머니는 정확하게 사이다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박할머니는 어떻게 사이다가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2015년 12월 11일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박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할머니 측은 즉각 항소했어요. 정황 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 과한 판결이라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제3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 2016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박할머니는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박할머니가 사건 당일 평소 찾지 않던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서 마을회관에 가는지 확인했고 피해자 6명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유일하게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집 근처에서 발견된 바카스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박할머니 집에 있던 다른 바카스병들과 제조번호, 유효기간이 동일했던 점, 또한 박할머니가 입고 있던 옷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과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는데도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결정적으로 사건 직후 사건의 원인이었던 농약이 든 사이다에 대해 얘기했던 거예요. 이 모든 정황 증거를 종합한 대법원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거죠. 박할머니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장 큰 이유는 정황 증거였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죠. 사이다병과 바카스병에서 박할머니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농약이 든 사이다를 직접 권유했다는 증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정황 증거만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했을까요? 법원은 간접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이 정도 정황 증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죠. 또 박 할머니는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3차례나 거부했는데요. 경찰은 이를 유죄의 정황 증거로 봤지만 일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는 과학적으로 100% 신뢰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다. 고령의 피고인이 검사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즉,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게 정말 유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스터리한 부분도 있었어요. 왜 박 할머니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을까? 박 할머니는 사건 당시 유일하게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죠. 정말 우연히 안 마신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독을 넣었기 때문에 안 마신 걸까요? 이 부분이 유죄 판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죠. 고령이라서 단음료를 잘 안 마셨을 가능성, 그리고 그날따라 그냥 우연히 안 마셨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의 변호인조차도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후 마을에는 제3자가 박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일부러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특히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이후 추가로 농약병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의혹을 키웠죠. 이 농약병은 박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누군가가 몰래 가져다 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프닝에 불과했다고 밝혔고 법원도 제3자가 농약을 넣고 박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했던 점은 살해 동기. 박 할머니의 명확한 살해 동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 측이 제시한 동기는 피해자 중 한 명과 화투놀이를 하다가 싸운 적이 있었다와 몇 년 전부터 피해자들과 토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였는데요. 이게 정말 살인을 할 만큼의 동기였을까요? 반면 박 할머니가 피해자들과 관계가 좋았다는 증언도 많았습니다. 함께 화투를 치고 마을 회관에서 평소처럼 잘 어울렸다고, 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박 할머니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그러나 법원은 명확한 동기가 없어도 살인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동기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정황 증거들이 범행을 입증하는 데는 충분했다고 본 겁니다. 정말 박 할머니가 범인이 맞을까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건은 박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으면서 법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독극물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5일 전남 한평군에 있는 한 경로당에서 노인 6명이 함께 비빔밥을 먹고 모두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이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중 70대 여성 정씨가 사망하고 나머지 5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국가수 조사 결과 비빔밥에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고 특히 반찬이 아닌 밥솥에서 발견이 돼서 누군가 고의로 밥에 농약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경찰은 마을 주민 중 3명이 해당 농약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 3명 중 1명이 사망한 정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이후 정씨의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죠. 그리고 1년 뒤였던 2014년 2월 20일 저녁, 이번에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의 한 음식점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음식점에서 마을 주민 6명이 함께 콩나물밥을 먹은 뒤 구토와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중 70대 남성 정씨, 이번에도 정씨입니다. 정씨가 5일 만에 사망했고 나머지 5명은 다행히 치료를 받아 회복했죠. 국가수 조사 결과 콩나물밥에 사용된 양념간장에서 이번에도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어요.
경찰은 사건 당일 식사에 사용된 재료와 조리 과정을 조사했고 특히 양념간장에 메소밀이 혼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이 사건도 미제로 남게 됩니다. 이후 상주 사이다 농약 사건이 발생했고 그 뒤 경북 청송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시 마을회관에서 소주를 마셨던 박 씨와 허 씨가 모두 구토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요. 박 씨는 끝내 사망했고 허 씨는 치료를 받고 회복합니다. 이번에도 메소밀이 검출됐죠. 독극물을 소주에 섞어둔 걸로 봐서 범인이 소주를 마시는 특정인을 노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 함 씨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후 경찰은 함 씨가 마신 음료수병과 사건 현장의 소주병에서 동일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함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죠. 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4월 21일 경북 포항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마을 주민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고등어탕을 먼저 맛봤던 한 주민이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죠. 조사 결과 고등어탕에는 약 150ml의 저독성 농약이 섞여 있던 게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던 60대 여성 A씨로 밝혀졌어요. 이후 법원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이 사건은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여러 농약 관련 사건 중 하나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CCTV 등 물증이 확보가 되면서 범인이 특정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유사한 독극물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 많았고 범인이 특정된 사건도 있었죠.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독극물이 평범한 음식이나 음료 속에 섞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음식이 독이 돼버리는 상황. 그리고 이런 범죄가 모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다는 점도 공통된 특징 중 하나죠. 현재는 고독성 농약으로 지정된 메소밀, 그라목손의 경우엔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곳을 발견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주세요. 시대가 변했고 농약도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최대한 자연과 인간에게 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극물 관리와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은 꼭 해결됐으면 좋겠고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